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국토도시계획회가 주관하는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는 한 분 한 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도시의 광역화와 광역도시계획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좌담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회 회장단지 출범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겹쳐서 오프라인의 세미나보다는 이런 온라인의 세미나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이 그 세 번째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그 사회를 맡은 저로서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모건대학교 최봉문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계속 알려드렸던 것처럼 도시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도시TV의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직접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특정하게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어느 분을 지명해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그분께 답을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시고 전체적으로 토론에도 참여하고 계시는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장님의 개회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현수입니다.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또 도시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웨비나를 시작한 지 이제 2개월, 3개월 남짓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이제 조금 더 나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은 이제 수그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만 우리 3월 달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웨비나를 해보니까 바빠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이 저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보실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런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 광역화와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감소하고 하는데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죠. 또 우리 광역 급행 철도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고 3기 신도시 건설이 또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그 도시 계획 도시 관리는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어서 좀 광역적 도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단계에 있죠. 또 아마 얼마 전에는 그 부울경 지역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한 바도 있고 또 대구와 경북도 통합하자 뭐 이런 한번 제안이 있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를 넘나드는 도시계획 도시관리가 필요한 그런 즈음에 오늘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중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이분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특히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3기 신도시라든가 혹은 이 원장님 위원장님들의 평소의 고견 예를 들면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변화라든가 남북 교류 뭐 지역 균형 발전 등등 우리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 전문가들의 한번 고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웨비나 한번 즐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수 학회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발제 없이 참석하신 분들의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좌장을 맡으신 우리 허재환 고문님의 역할이 가장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허재환 고문님은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저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고문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담회 시작을 맡아주실 허재환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시간에 방송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면 그걸 실시간으로 여기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재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허재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분들을 5분 모셨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해주신 김현수 회장님 외에 나머지 분들을 소개해 드린 이후에 자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현수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한국교통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오재학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오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광역화 시대를 이끌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기주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 일로 아직 참석을 못하셨지만 또 중요한 분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님이 국회 일이 마무리되시는 대로 저희들 자담회에 참석하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시게 되면 다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이 네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문 사회자님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도시권 광역화라는 트렌드는 우리 국토도시 분야에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역교통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부 전문가들의 학술 용어로만 주로 활용이 되었으나 상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난 이후 광역교통이라는 용어는 이제 하나의 시사 용어로까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대도시권 광역화라는 현상과 거기에 따른 각종 제도나 정책들이 저희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요. 대체 그러면 왜 이런 대도시권 광역화 현상이 우리 국토 도시 분야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떠올랐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국토 도시 분야의 국책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에게 고견을 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대도시권 광역화와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이런 주제가 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이 대도시 광역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유일하게 대도시권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인구 감소, 농촌 인구 감소, 그렇지만 대도시권은 인구 증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서울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무슨 대도시가 인구가 느느냐 이렇지만 이제 서울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 즉 수도권으로 하면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요.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지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광역권은 또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은 중소도시와 농촌 인구가 대도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모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다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도시화 현상보다는 여전히 도시화 현상이 우세한데
그 중에서 특히 대도시권을 지향하는 대도시권 도시화, 이것이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전 세계 경제의 또 소득의 대부분은 인구 1,000만이 넘는 메가시티권이 또 이 전 세계 경제의 고점이자 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도시권이 하나는 이게 도시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3개 광역 시도에다가 심지어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까지도 이제 포괄하는 거대 도시권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메트로폴리스, 메가로폴리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한 대도시권 내에 여러 행정구역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또 현상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대도시권 구역과 행정구역을 맞추게 되면은 좋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행정구역은 또 그 행정구역 나름대로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그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행정구역으로 쪼개져 있는 이 대도시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구역은 쪼개져 있지만 사람들의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권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일상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대도시권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이 대도시권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계획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최기주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수 원장님이 대도시권 인구 증가, 즉 대도시권으로의 집중화,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며 동시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대도시권으로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광역화에 따르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이른바 교통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화 현상과 더불어 광역 교통 체계의 확립이 아주 모든 나라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광역 교통의 필요성과 그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교통 싱크탱크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오작 원장님께 고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원장 오재학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수 회장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이렇게 이제 온라인 자담회로 이제 과감하니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도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역시 그 국토도시계획학회는 앞서가는 학회가 아니냐, 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이 자담회 온라인 저도 온라인 자담회 처음으로 온 것 같은데요. 온라인 자담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앞에 우리 뭐 사회자께서나 또는 우리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도 광역화 대도시권화라든지 광역화라는 게 글로벌 어느 나라에서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트렌드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약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대도시권에 뭐 우리나라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80%가 이렇게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어떤 경제의 어떤 집중도도 그 이상으로 그 지금 대도시권이 차지하는, 광역 대도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역 대도시권화 되면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어떤 규모의 경제학을 실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여러 어떤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그 사이드 이펙트를 이렇게 제너레이터는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광역교통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대도시권의 광역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그 광역교통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 통행 거리가 장거리화되고, 또 통행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지고, 다시 말해서 그 교통으로 인한 어떤 경제 외적, 사회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 자체를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어떤 이제 비용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을 했지만, 아마 이 광역교통 문제 자체가 어떤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광역교통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출퇴근 교통난이 아닌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광역교통 현상은 1기 신도시, 1980년대 말에 1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이제 교역 내지는 진행되면서 광역화, 어반 스프롤 내지는 광역화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가 건설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신도시 건설이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좀 가장 큰 부작용이었고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후유증이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그게 아직도 그 광역교통 문제는 거기서 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그 한계를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뭐 그 광역교통 문제를 초반에는 도로와 버스 중심으로 이걸 해결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대중교통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식으로 크게 이제 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제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설 관리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조금 더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은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께서 또 설명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 직주 분리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른 통근 통행 시간의 장시간화가 사실은 대도시권에 사는 시민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약간은 뭐 시간이 지난 통계입니다만, 수도권에 40분 이상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출퇴근자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삶이 피곤하게 느낄 때가 출퇴근 시에 지옥 전철, 만원 버스를 탈 때의 고통이 가장 크다. 삶의 질을 가장 해치는 요인이다. 가족들과 같이 할 시간이 모자란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정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이 초대 위원장으로 계시는 최기주 위원장님께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역할과 향후 계획,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옵니까? 네. 네, 저도 우선 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김현수 회장님 이런 이 온라인 자담회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학회가 요즘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을 일깨워 주신 그런 새로운 포맷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적인 말씀으로 연장선에서 보면은 리저널 컴페타티브니스, 즉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20%의 국토에 80%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대2 정도 그 스페이스 측면에서와 인구의 매스가 뒤바뀐 그런 그 형국이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교통조합이랄지 본부가 한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15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만은 예산권이 받쳐지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양 그 스테이크홀더들 이해 당사자들을 이 끌어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툴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저희가 그 늘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의 바운더리 와 경기도의 그 초입 부분은 어떤 계획에서 누락된다든지 비록 적시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고 따라서 아까 이제 우리 허재환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분 뭐 이상인데 사실은 1시간 30분 이상도 꽤 많은 그 통행 행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광역 우선 저는 광역 교통만을 논의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늘 하고 과거에 제가 그 교통학회 회장 시절에도 이 교통학회 우리 국토학회 세션을 연다든지 또는 또 국토학회의 그 교통 부분의 세션을 좀 열어주십사 부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다만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집에 대한 부분과 도시에 대한 권한, 이 privilege라고도 표현하고 영어 책에서는 prerogative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로컬의 지자체가 성숙한 사회에서 그거를 중앙이 뺏어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은 아직도 연속적인 선상에서 국가가 처리하고 할 필요와 그 국가에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자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하고요. 다만 미국에도 이런 미국의 한 예는 미국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430여 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시카고의 CMAP이랄지 또는 그 마리코파 어소시에이션 오브 가버먼트랄지 또는 미네아폴리스 마리코파는 이제 피닉스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두 개의 그 기능, 도시계획 기능, 지역계획 기능 오늘 주제이기도 한 광역교통 기능과 교통을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두 개의 그 도로, 철도, 광역도로, 철도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펀딩 70%,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적이지 않은 부분을 두 가지를 또 이게 하게 되는데요. 도시철도하고 혼잡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잡도로는 물론 이제 광역권에 대한 부분과 서울시는 자격이 없고 나머지 광역시에 대한 부분도 50%, 도시철도는 60% 정도의 이제 그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게 돼 있고 BRT와 환승센터가 그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6가지가 그 지원의 대상이 되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정도 해야 되고 광역 교통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을 끌어오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그 오전에는 저도 이제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오전에는 또 그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하남 교산과 과천지구에 대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김현수 교수님이 그 위원이시기도 하신데 오셔서 환센터의 위치랄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는 영원히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초반에 저도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은 이 두 개의 그 계획은 조금 정합돼야 되고 컴패티블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통합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광이의 그 필요성과 이런 부분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창달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런 서비스의 제대로 된 창달은 사실은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시각이 있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세히 몰랐는데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재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광역도로, 광역철도, 그 다음에 도시철도, 혼잡도로, BRT, 환승센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또 최기주 위원장님께서 아주 그 강조하신 부분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문제의 그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라는 그 주제를 던지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현수 교수님에게는 사실 이 대도시권이 광역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 행정권력을 뛰어넘는 계획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광역 도시계획이 현재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광역도시계획이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재학 원장님이 부원장 하실 때 저희 학회하고 KTX 경제권 연구를 하면서 정말 광역교통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정말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기주 위원장님이 교통학회 회장 하시면서 저희하고 GTX 문제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충계 학술대회도 같이 하면서 정말 양 집단 사이에 교류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와 교통은 사실은 어떤 뭐 혈관과 장기라 그럴까요? 뼈대와 근육과 같은 것인데 요즘 이제 학술 활동은 점점 더 분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쪼개져서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어서 정말 같은 좀 통합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지금 이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수립 중에 있고요. 대전, 세종, 충청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여기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계획 체계나 국토계획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도 간의 협의에 대한 좀 경험이랄까 조정 장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도쿄가 있고 도쿄도가 있죠. 런던이 있고 그레이터 런던이 있고 그다음에 파리 중심 도시가 있고 일대 프랑스가 있고 해서 우리가 중심 도시가 있고 그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대도시권이 있고 그다음 아까 최기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이에 조정 기능을 하는 MPO
계획 조정 기구가 있고 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국토계획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교통 문제, 교통은 사실은 그 노선의 조정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시간의 절감 효과라든가 뭐 비용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량화하니까 시도 간의 좀 조정이 비교적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가 환경처리시설의 입지라든가 뭐 산업단지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고는 참 저 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다행히 그래도 우리 광역교통 문제를 둘러싸고는 대외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생겨서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역교통위원회에 사실은 이제 주택, 환경, 또 산업 입지, 고용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대도시권 관리위원회가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 회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게 국계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가 있거나 좀 이 집행력이 강한 그런 근거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이 광역 도시 계획을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에 지자체의 계획 고건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우리 김 회장님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시도, 시군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은 그야말로 계획 고건입니다. 지방자치의 고유한 권한인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 행사의 타이틀도 초연결 시대거든요. 이제 5G 통신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통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 네트워크가 좋아지면서 시군은 물론이고 시도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생산과 소비, 통근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택과 일자리, 그다음 산업 입지와 환경처리시설 입지가 이게 시군 시도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빈번히 시군 시도 사이의 협의의 건수가 커지는데 그럼 이 의사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인천 3개 시도와 중앙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시도 간의 협의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도 상당 기간 동안은 좀 그런 절차를 따르지 않을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 1차 우리 참가하신 분들에게 큰 주제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저희들 주제로 도시와 교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 혹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이 정합성이 또는 조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네 분의 참가자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현수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3기 신도시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3기 신도시에서 이 도시와 교통 문제의 조화, 협력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스템에서 좀 아쉬운 게 이 여러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역도시계획이 주가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가 주인 그런 좀 태생적 한계가 있듯이 우리나라 신도시도 사실은 신도시 계획이 중심이었던 게 아니라 주택 문제 해결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주가 주택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들이 광역적인 도시계획적 안목에서 했다기보다는 급하게 당시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오르고 서울 집값 폭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대단히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신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 건설이 주가 되고 뒤따르는 게 이제 교통 또 뭐 토지용 뭐 이렇게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패턴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조차도 어쨌든 우리가 대도시권 광역 계획 혹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의 틀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서울의 강남의 집값이 오르니까 그 주택 문제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부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희들이 그 이상적인 광역 도시 계획이나 광역 그 교통 계획하고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3기 신도시 역시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졌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이왕이면은 쾌적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 이용도 들어가고 교통 계획도 들어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숙제를 지금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어려운 숙제는 그 전에 2기 신도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2기 신도시가 다 미처 채워지기도 전에, 또 자족성이 갖춰지기도 전에, 심지어 2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망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서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입지성이 더 좋은 3기 신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2기 신도시 완성보다 3기 신도시가 더 먼저 완성될 수도 있는 이 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나아가서는 적어도 그 수도권, 대도시권의 우리 그 광역적 계획과 교통, 그 다음에 주거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3기 신도시 단일 문제로는 풀면은 크게 저희들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우리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이런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큰 틀에서 아까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과 오재학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교통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되, 지금은 저희들이 적어도 신도시 문제는 주택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주택 문제가 급하죠. 그런데 급하긴 하나 이 주택 문제 단일한 관점에서 3기 신도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적어도 이 대도시권의 삶의 질 혹은 대도시권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적 맥락에서 이 3기 신도시 문제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적어도 수도권 대도시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 그리고 2기 신도시와의 관계를 보면서 이 3기 신도시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원론적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와 아쉽게도 큰 차이 없이 주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 광역 도시 계획이나 광역 교통 체계와의 연계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많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재학 교통연구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거론되는 초기부터 이 교통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소위 3기 신도시 이 자족성을 높이고 직주 근접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현재 정부 정책이 이 광역교통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큰 진전 그 프로그레스가 있었다, 진척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3기 신도시의 어떤 광역교통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큰 틀은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특히 과거 1기나 2기 때는 선 개발을 하고 또 단지 주택 어떤 공급 차원에서 선 개발을 하고 뒤에서 입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이 뒤따라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시행착오를 시행착오를 하면 시행착오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입주민들의 불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계획 초기부터 대중교통 시설이나 광역교통 시설을 좀 통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면이 또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이제 문제는 지금 계획대로 그게 그 입주 시점 전에 그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또는 그 교통수단의 운영이 뒤따라와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굳이 조금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의 지역들이 대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라고 하죠. GTX의 어떤 그 노선을 따라서 지금 그 도시가 그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이론적으로는 인프라 계획이 먼저 광역적 인프라 계획이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국민들이 교통에 대한 그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광역적 교통 철도 시설이라든지 도로 시설이라든지 광역적 교통 시설이 먼저 그 백본이 그 틀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 설계가 되면은, 계획이 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 유사하게 가고 있지만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하나 정도 더 이제 말씀을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 1기 신도시를 보면서 특히 이제 일산의 경우에는 이 자족도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현수 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주택 공급 차원에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일자리가 없는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게 배드타운으로 전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 통행을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는 지금 처음부터 이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또는 그 자족 기능을, 일자리 기능을 함께 고려를 해서 어떤 통행 자체를 근원적으로 감축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슬기로운 도시 계획이 좀 가는 게,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 자체가 가급적이면은 장거리 통행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도시 경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족 기능에 충실한 그런 어떤 그 신도시 계획으로 좀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바라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로 광역교통 특히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 서비스를 좀 일정에 맞춰서 입주하기 전에 개통을 시키자는 거 한 가지하고 자족 기능을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댓글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광역교통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간의 정합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yes, no가 아니라 이 보통, 아주 정합성이 강하다, 보통이다, 약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정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시청자의 요청이 있네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선 뭐 네 분에게 다 제가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우리 실무 이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교통계획의 최일선에 있으신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번에 맞춰서 저 질문이 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재환 교수님이 우선 저에게 저 어려운 질문을 먼저 한번 풀어보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아까 우리 그 광역 도시계획 자체가 이 어떤 그 한 수도권에도 이제 또 비수도권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은 광역적인 도시계획이 구속력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것은 이미 김현수 회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이제 6개 그 우리가 하는 시설적인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그 해야 되는 일로 저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제 영어로는 저걸 맨데이트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맨데이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제 그 경제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맨데이트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그런 시설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6가지 정도 시설도 이제 딱 포뮬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같은 부분도 그 포뮬러가 어느 정도 대광법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가 대광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광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광역교통 계획, 지금 저희 질문하고도 관련 광역교통 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간의 정합성, 뭐 consistency라고 표시는 compatibility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광역교통 계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5년 단위의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단위의 광역교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들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기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정합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정합이 없진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시작해서 기간교통망 계획 이런 그 매크로하면서 상위 계획을 다 참고를 하면서 저런 비전과 그 정책 목표 등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지 이용과 교통 측면에서의 아주 그 실효성 있는 정합성의 정도는 좀 약하기도 하다. 그 이유는 뭐 우선 그 계획과와 교통 계획과 간의 어떤 그 축적의 시간이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대고 같이 그 계획 토지 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공유의 시간이 제일 뭐 도시계획기술사와 교통기술사도 약하고요. 또 국토학회, 교통학회도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도 했었고 과거에 그랬었는데 사실 그 이제는 그
조금 좀 자주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또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구속으로 바뀌는 순간에 서로가 등을 돌리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뭐 어떤 면에서는 저희 대강위원회에 제가 김현수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토학회 회장님 자격으로 모신 부분이 되시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심의 때도 오셨지만 뭐 그런 정도의 정합 내지는 이런 정도밖에는 현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을 만들 때 어떤 용역사가 또 여러 개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는데 같이 어떤 그 공유하고 축적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는 면에서 저 질문에 답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이나 그 이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도시계획도 그렇지만 걸을 워킹 같은 교통수단이 non-motorized transportation 매우 중요한데 저도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따지고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이 한 1km 정도 대단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걷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거운 거니까 차를 가까운 데도 가져가고 또 그래서 저는 1층의 도시계획 같은 부분은 좀 색다르게 지금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뭐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하기도 하면서 저런 아까 질문이 그 윗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고요. 정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을 저도 2년간 해보았습니다만은 저희 교통위원들이 한 2분 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지역 계획 하시는 부분이 많이 돼 있고 저희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들을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 부분이 광역 교통 시설의 필요성이 더 급해서 먼저 튀어나간 광역 도시 대광위가 출범한 것 같은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계획 체계에도 이 토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그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좀 드리고 상세한 거는요 조금 더 이따가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은 좀 더 상세한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좀 드릴 말씀은 있는데 이게 지금 질문이 2번째가 벌써 들어왔고 3기 신도시 문제는 사실은 아까 오재학 원장님께서 출퇴근의 피크 문제,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동의합니다. 그 3기 신도시도 자족의 여부에 따라서 그 피크 시의 트래블 그 양이 정해질 것인데 아무튼 더 많아질 거예요. 절대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선교통 후입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파트를 짓는 주택을 완성하는 시간과 교통시설의 완성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통 후입주도 이 캐치프레이즈에 그칠 가능성이 우선 매우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대광에서 특히 이제 3기 신도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한 것이 큰 그 일이었다면 금년에는 3기 신도시 2기와 묶어서 이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빨리 그 할 수 있는 버스 정책, 준공영제 플러스 세 번째가 환승 정책, 네 번째가 요금 및 기타 정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기 신도시 문제도 대중교통 중심적으로 조금 더 가면서 포용적인 그런 그 대책을 좀 구가하면서 좀 다양한 트래블 그 교통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큰 방향은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질문 광역교통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정합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물론 이제 뭐 이 비전부터 이 뭐 계획 기간 여러 항목에 걸쳐서 다 답변을 하시기는 좀 힘드시지만 우리 최 위원장님의 평가는 보통보다도 좀 낮은 약합니다. 다만
이 향후에 이 광역교통 계획과 이 광역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많은 시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더 좋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이 시청자들께서 흥미로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우선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 집중화와 기존 1, 2기 신도시의 슬럼화를 개선할 사항은 있나요? 개선할 정책이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현수 회장님께 조금 의견을 구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조업 쇠퇴 또 성장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관련돼서 좀 정부에서도 아마 심각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하면 비수도권에서 올까? 이것은 이미 10년 전, 15년 전 2기 신도시 건설할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적이 있죠. 근데 주택 문제, 주택을 더 공급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에서 집중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자족 시설이라는 거, 일자리가 추가로 공급되었을 때 이게 이제 인구 이동을 촉발시킨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함께 비수도권의 좀 혁신 성장 거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에 아마 지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1, 2기 신도시의 슬럼화 문제, 특히 1기 신도시가 이제 한 30만 호가 됩니다. 이게 막대한 물량이 이제 30년에 도래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규제 완화를 통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을 아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순서가 됐으니까 조금 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최기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해서 몇몇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환승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1기 신도시에는 광역교통이라는 개념이 좀 부재했고 2기 신도시에도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명하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는 아마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도시 철도를 연결하고 근데 철도를 연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다른 교통수단 버스 개인 승용차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잘 연계가 돼야죠. 그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이 돼야 하고 그래서 환승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환승 시설 중심으로 사실은 좀 고밀화하고 입체화하고 또 좋은 일자리 고급 서비스를 집중시켜서 그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이용과 교통이 정말 하나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주장을 많이 해서 도시와 교통 사이의 정합성을 조금 올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오재학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신도시 안에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면 교통 수요 자체를 저감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고급 교통 정책은 도시 내 일자리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같이 시작했던 분당과 일산을 보면 사실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어떤 광역교통에 대한 사업비 구조는 거의 같은데 분당은 그 이후로 이제 이 남쪽에 세계 최대의 IT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왔죠. 거기에 비해서 일산은 이제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교통의 서비스 수준에서 확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자족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광역교통 문제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는 사업 초기에 이걸 결정을 해야 하고 근데 고급 일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자족성을 올리는 문제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을 좀 이렇게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정합성을 도시와 교통 사이에 광역교통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 사이의 정합성을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흥미로운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지명을 해서 올라왔네요. 3기 신도시 건설은 주택 공급과 아파트값 조정이라는 이슈를 내세우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이
단기간에 진행되는데 강 원장님의 말씀과 같은 계획적 고려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부의 추진 속도를 늦출 수는 없을까요? 강 원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온 질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 원장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일단 추진 속도를 늦추자고 국토연구원 원장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고 정부의 방침도 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제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그 질문 2와 질문 3을 좀 묶어서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됐을 때 1기 신도시 분들과 2기 신도시 분들이 다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결국은 1, 2, 3기 세 기의 신도시를 우리가 제로섬 게임으로 보느냐, 서로 하나가 잘 되면 나머지는 죽어야 되는, 서로 그 하나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쇠퇴를 이끄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걸 좀 윈윈 전략을 만들면서 갈 거냐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광역 도시계획, 광역 교통계획을 하는 것들이 다 서로 윈윈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3기 신도시가 잘 되면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슬럼화 된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잘 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같이 잘 된다 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선택하거나 계획해야 될 것은 지금 말은 후자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정책과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데가 사실은 일산 쪽이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일산 쪽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산 1기 신도시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먼 데다가 파주운정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1기, 2기보다 더 서울에 가까운 좋은 입지인 고양 창릉 지구에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런 광역 도시 계획이나 광역 교통 계획 수단이 없다면은 고양 창릉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잘 나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산 신도시나 파주 운정은 이제 좀 오히려 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이제 계획의 묘미를 좀 발휘하면서 계획가로서의 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은 이 일산, 창릉, 파주, 운정 이 각각을 도시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서울 강남이나 아니면은 일종의 강남권이라고 하는 강남, 판교, 분당을 묶은 이 강남권에 대항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양 일산, 고양 창릉, 운정 파주가 하나의 동북 서울 수도권 동북의 하나의 큰 핵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규모적으로 보면은. 즉 지금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문제는 동남 라인이 가장 발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동북이나 서북 또 서남 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다고 본다면은, 이 세 개 신도시가 함께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은 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파주 운정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GTX 노선 A가 같이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수익성 문제도 있고 타당성 문제도 있는데, 고양 창릉이 어차피 먼저 갈 수밖에 없는데, 고양 창릉이 먼저 가면서 일산이나 운정까지 가는 광역 교통망의 여러 가지 경제성 부담이 또 이렇게 해소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 2나 질문 2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그걸 방지하면서 저희들이 윈윈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다. 그게 바로 광역 도시 계획으로 보면은 하나의
곤역별로 이렇게 좀 곤역별 사고를 하는 그런 곤역별 사고 방식을 한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지역 곤역별로 결합되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TX 노선을 통해서, 즉 광역교통계획을 통해서 이 세 기의 신도시를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일종의 우리가 메가 시티라든가 하나의 큰 그 축을 하나 또 형성하는 것도 또 하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조금 좀 덧붙인다면은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모델이 지금 사실 상당히 지금 뭐 우리가 K 방역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국토연구원에 이렇게 원장으로 있어 보면은 제3세계 국가들이 상당히 그 대한민국식 도시개발 모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배우러 많이 옵니다. KCT. 예, KCT죠. K 방역, 뭐 K 팝. 근데 무엇을 배우러 오냐면은 빠른 시간에, 매우 빠른 시간에 정부 재정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주택과 인프라 공급을 완성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나라들한테는 한국의 이 신도시 방식이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력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매력은 빠른 시간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밀턴 케인즈를 50년에 걸쳐 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문제도 많고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당면한 급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적 빨리 하면서도 이 계획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뭐 모순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부 추진이 단기간에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의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비판하지만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계속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조금 제가 좀 새로운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오 원장님께 제가 이 3기 신도시 관련 세미나에 갔을 때, 뭐 세미나나 포럼입니다. 갔을 때 이런 좀 논의와 제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이제 자족용지의 확대와 광역교통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을 얘기하면서 뭐 GTX를 연장하고 GTX를 확대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또는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그 어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왜 GTX가 수도권에만 필요하냐? 부산권에는 GTX가 만들면 안 되느냐? 10년 뒤에는 광주권에도 GTX가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 이 3기 신도시로 인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비수도권 대도시권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도 같이 논의하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오 원장님 혹시 그런 제안과 질문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데 지난번에 작년에 그 광역교통 2030 할 때도 언론에서 광역교통 2030이 좀 다소 좀 수도권의 계획 내용이 좀 치중되다 보니까 똑같은 그때 그 어떤 그 신문 언론 지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광역교통 2030이 수도권 광역교통 2030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방 지역의 지역 대도시권 분들의 어떤 약간 그 소외감 섞인 그런 어떤 코멘트가 좀 다수 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통이라는 게 두 가지 그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교통이라는 게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으로서 복지수단이자 기본권으로서의 어떤 형평성 차원의 복지수단으로서의 그런 게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통 서비스가 편리하면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역 경제라든가 도시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요소가 요인으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냐라는 어떤 그런 논란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현재 그 어떤 제한된 어떤 재원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이게 대중교통 시설이라는 게 또 이렇게 그 어떤 그 운영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뭐 언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김에 뭐 또 발언 기회가 한 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 GTX 수도권 광역급행 전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또 그다음에 수도권의 공간 구조에 두고두고 커다란 임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메가톤급 인프라 계획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의 그 중요성이나 어떤 미래에 닥쳐올 어떤 영향과 변화에 대한 그 크기 매그니튜드 크기에 비해서 다소 그 지금 그 도시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이나 공간 계획이나 하는 분들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뭐 신도시에서도 많이 고려가 되고 많이 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여전히 뭐 일본이나 또는 유럽의 여러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그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그를 보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공간 계획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산업 일자리 계획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동이 돼서 이렇게 인프라 계획과 건설이 진행이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까도 뭐 정합성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소 조금 분리가 돼가지고 그 단순하게 그 교통 수요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만 그 계획이 좀 이렇게 그 GTX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이라든가 운영 방식,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토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최소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그 여러 가지 산업 계획이라든가 고용 서비스 산업 계획이라든지 또는 더 나가서 그 도시 계획이라든지 광역 계획, 공간 계획 자체를 조금 더 GTX 광역급행철도 그 계획하고 좀 더 그 긴밀하게 연동화를 시키면서 그 어떤 그 수도권의 어떤 도시 경쟁력과 또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그게 그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와 고민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좀 바람이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질문자가 답변자를 지정해서 주신 질문이 있어서 최규주 위원장님께 주셨네요. 현재 대광이 내 도로, 철도, 환성 등 6계획과 이외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는 광역 공공물류 기재에 대한 부분도 대광위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주 좋은 그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우선 답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대광위 내에 7개 과가 존재를 하고 8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적은 조직은 아니고 사실은 금년에 한 7천억 정도 예산을 이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광역철도에 해당하는 신안산선이랄지 국토부 철도 이게 좀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까지를 다 합치면은
한 2조 정도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류가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의 로지스틱스나 시티, 요번에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가 사재기 같은 것이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도시 화물, urban goods 무브먼트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고 뭐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조금 처음에 근데 너무 욕심을 내려 그러다 보면 또 욕먹는 부분도 좀 있어서 끊임없이 저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이제 국토부 2차관실 내에서 물류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거버먼트하고 저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말씀드리고, 저희 쪽의 기능으로 향후에 반드시 편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친 김에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랄지 뭐 이런 부분이 뜨면서 과거의 컴팩트 시티랄지 또는 그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는 또 그 시각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율주행차가 어반 스프로를 가속화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비클 킬로미터 트래블드 총 통행 거리는 줄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멀리 나가서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조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좀 이 국토계획과 교통계획이 같이 한번 다뤄주면은 좋은 그 주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아까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 또 단답적인 질문도 하지만은 또 이제 말꼬리도 좀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 강현수 원장님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그 부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기 신도시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고 충분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로섬이냐 윈윈 퍼스펙티브냐 딱 그 좋은 틀도 이렇게 제시를 저는 우선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 그 광역 교통계획과 도시계획이 역할을 충분히 하면 또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여기 초연결 시대라 그러면 꼭 이 교통만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5G랄지 6G랄지 이런 통신의 그런 부분과 같이 섞어서 이제 좀 스피드라는 관점, 그런 부분도 이제 지적해 주시,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키워드를 주신 거고, 그런 스피드 시대에서는 이런 계획 체계가 콘텐츠적인 측면으로도 바뀌면서 프로세스적인 측면으로도 바뀌고요. 좀 심의 기간 같은 것도 전문가들이 축적할 시간은 오래 하되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부분,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기에 경제와 어떤 그 정치적인 민주화를 동시에 이렇게 잡았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지금 K-팝하고 K 모델 뭐 교통과 도시 계획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뭐 향후에는 이 후진국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모델은 너무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남아 같은 데도 룩 이스트 팔러시, 그래서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외국에 많은 그 공부도 뭐 하러 다녔고 또 보기도 보지만은 외국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새로 짜야 되는 부분이고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3기 신도시에서도 아까 허재환 교수님께서 초기에 40분 정도의 어떤 임계치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40분이라는 게 잠실에서 타면은 2호선이 시청까지 한 40분 걸립니다. 근데 완행을 타고 계속 이제 모든 것이 빠름에 익숙해져 있어서 부작용도 좀 있지만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빨리 안 오면은 뭐 딴 데로 바꾼다든지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비헤이비어럴한 측면에 부합하는 정책을 창달할 때가 됐고, 통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판을 새로 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판을 새로 짠다는 측면에서 광역화는 되는데, 제가 저기 질문 5번째 나온 지역균형 개발은 답을
사실은 좀 드릴 입장은 안 되는데 저 그건 제가 예. 그래서 이제 강현수 교수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제 저게 항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럼 대도시권에서도 빨리빨리 가는 수단을 또 창달해 놓고 구현해 두면은 점점 더 그 비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현재 인구보다도 또 많은 인구가 늘고 이러다 보면은 50대 50이 아니고 지금 훨씬 그 60% 정도가 이 수도권에 사는 이런 부분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건은 주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3기 신도시 부분도 그렇고 GTX 부분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게 4대문 같은 게 걸어서 뭐 이제 맥시멈 1시간이라고 보면 그 이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철도를 쭉쭉 연장하는 부분도 좀 색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서울서 천안 그 어떻게 보면 신창 대야까지 저기 뭐 말하자면 새만금까지도 이제 막 지역 간 그 완행철도가 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판을 새로 짠다는 의미에서 스피드의 관점에서 정말 비헤이비얼한 측면에 부합하는 새로운 철도를 놔줘야 되고 투자를 좀 효율화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그리고 도전적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대도시권 확장, 광역교통 개선,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경쟁력 향상, 또 경쟁력 향상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족 기능 확충 이렇게 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균형 개발은 대체 언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굉장히 가슴 아픈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저게 우리가 뭐 아주 만족할 만한 답은 못 드려도 우리 참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강현수 원장님께 좀 한번 의견 개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이고요. 그 이제 뭐 제가 저렇게 되는 질문하신 분의 그 의도는 아마 생각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대로 한다면은 대도시권은 점점 잘 돼서 이제 나머지 지역 우리 국토의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까지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도 대도시가 있다. 지역에도 대도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남권에도 부산, 대구 대도시가 있고 충청권에는 우리 대전, 청주, 세종을 잇는 또 대도시가 있고 또 우리 호남에는 또 광주 또 대도시권이 있어서 나주나 뭐 이렇게 해서 대도시권이 있고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이 다루는 광역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서 우리가 지역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좀 생각이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 전 국토에서 큰 권역 단위로 본다면은 지방 대도시가 지금 말씀하신 저 프로세스대로 가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으로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대도시권 확장을 수도권의 확장,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수도권 경쟁력 향상, 수도권 자족 기능 확충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도 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이 수도권 광역 교통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 그 각 지역에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도시권의 그 교통망 개선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맨 처음에 그 대도시권 확장이 생기는 근본 원인이 저는 교통이 발전해서 대도시권이 확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이 확장돼서 대도시권이 확장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이 있고 시골 농촌에도 좋은 그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나 또 이게 4차선 도로가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오히려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교통이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교통만 가지고 지역 발전은 되는 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기 제시하신 질문하신 프로세스의 대도시권 확장의 근본 원인이 일자리라면은 어쨌든 간에 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권의 삶의 질을 매우 나쁘게 해서 억지로 지역에 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 그 전략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을 하되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값도 싸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들을 살려서 지역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지금 바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현수 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만 저기 하지 마시고 다른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데 수도권에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근데 비수도권에 있어서 저희가 대구 경북권하고 부울경하고요, 그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권하고 광주권, 이게 5개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창녕 같은 경우는 경남이지만 대구 경북권에 붙어져 있습니다, 법안에. 근데 그것이 국계법, 국토계획법에 있는 광역교통계획의 그 권역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강현수 원장님께서 그 부탁조로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 제가 아까 허재환 교수님께서 GTX가 지방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2030 계획에 저희가 부산권에서 해운대부터 김해까지의 민자 대도시권 도로가 이미 기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넣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전 마산이랄지 이런데 광역 서비스, 철도 서비스, 그 다음에 대구도 구미 경산 철도 서비스, 그 다음에 안심에서 하양 영남대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광역철도 2개 있고요. 충청권도 광역철도가 2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은 이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부에서 옥천 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를 하고 있고요. 부산도 광역철도가 이미 동해 남부선 광역철도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도 2호선까지 해서 이 광역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적인 서비스가 되면 2가지가 좋아야 돼. 첫 번째는 싸지고요. 2번째는 예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굉장히 지방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 비수도권의 대도시권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한 관심과 저희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강현수 원장님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입하면 비수도권에 있는 부분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로 이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일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일자리가 소위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꾸 바뀌고,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결국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써 도시의 토지 이용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일자리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이제 액티비티와 일자리가 있으려면은 숙식 장소가 필요하고요, 교육기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인 리액션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배우지 이론 같은 데서 판교 같은 데는 강남이 있고, 강남은 또 판교가 있고, 이런 모델이 지방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서의 일자리와 그런 액티비티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국토연구원에서
진짜 그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저는 힐링 같은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힐링으로 딱 떠나려고 그러는데 벌써 주차장부터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이랄지 이런 부분도 국토 균형 발전에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기 신도시와 지역 균형 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점점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지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허용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 참가자분들이 2, 3분 정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수 학회장님부터 좀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처음 저희가 보통 세미나를 하면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연륜이 있는 분들의 고견 듣기 위해서 자담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뭐 정말 주옥 같은 의견들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학회에 어떤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이제 한 두 차례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한 웨비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 이제 광역교통과 관련 있는 문제인데 저희는 이번 달 그 저희가 월간지가 있습니다. 도시정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긴급하게 단행본 기획도 하나 출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좀 도시가 분산되고 대규모 집회를 회피할 것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또 반대 의견도 있어서 저희 도시계획 역사를 보면 사실 2000년 전에 우리 히포다무스의 밀레투스라는 계획이 있죠. 최초의 격자인 계획인데 이것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아테네 그 당시에 말라리아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격자형 도시계획이 시작됐고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에 그 콜레라 런던을 쳤던 그 콜레라의 결과 1848년 공중위생법이 제정이 돼서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을 만들고 조닝, 토지이용을 분리하는 도시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처럼 아마 지금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재택근무가 시작되고 이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요즘 이제 홈피스, 이제 홈오피스죠.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 그다음 하우스피탈, 비상시에는 격리 공간을 쓸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조금 커지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또 비어가는 상가를 주택으로 다른 용도, 특히 도심 물류, 아까 우리가 사재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 도심 물류로 쓸 수 있는 유연한 용도 지역제 이런 것들도 아마 좀 많이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국토학회가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초연결의 의미는 5G 통신으로 인한 산업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어떤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가겠죠. 거기에 따라 광역교통도 굉장히 초연결 5G 통신에서 산업이 초연결돼 가듯이 우리가 고속철도와 급행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버스 다양한 교통 모드가 한 지점에서 환승, 연계하면서 초연결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실은 급행철도가 만나는 그런 중심으로 거대한 환승센터가 생기고 또 그런 곳에 고급 서비스, 고급 일자리가 모이게 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최근에 청량리 복합환승센터,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용산역 뭐 등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또 도심과의 혁신을 이끌어간다. 이제 어려운 점은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수록 지역 균형 발전은 고민스럽다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 강 원장님 아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지역에도 대도시권이 있어서 사실은 소멸 지역은 확대돼 가지만 지역의 5대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오재학 원장님. 예.
짧게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주시면. 별로 예, 예.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더니 다 끝나버렸네요. 그 뭐 앞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할 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 전염 감염병 현상이 들어오면서 과연 우리 이 인류의 도시의 어떤 그 취약성, 취약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사고나 인식에 좀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그 취약성을 그 vulnerability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과 또는 어떤 그 레질리언트한 그런 어떤 대책이 메커니즘이 이 준비가 좀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연구나 노력이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광역교통 뭐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것을 많이 재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그 국민의 건강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질적인 어떤 그 변화나 노력을 앞으로 좀 해야 한다. 모든 뭐 도시계 광역교통 뭐 교통 모든 경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도전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기주 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마무리 말씀으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광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세 가지의 컨플릭트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자체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jurisdictional이라고 하는데 jurisdictional conflict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어떻게 보면 financial conflict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돈을 낼 거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land use하고 transportation integration이 돼야 되는데 또 이 부분도 컨플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해야 되지 하면서도 좀 실천력이 부재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광법에 있는 5개 그 권역하고 보니까 전주, 창원, 뭐 또 서남권, 광양만권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계획 부분에서 국토계획이용법 그 틀 안에서 또 1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5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통행의 길이랄지 필요성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계획체계에서 같이 좀 맞춰주는 부분도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튼 오늘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호 그 통합하고 그 정합성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회도 그렇고 분야별로 조금 좀 심도 있게 좀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축척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동시에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안을 갖다가 서로 바꾼다는 거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굉장히 그런 축척의 공통적인 축척의 시간 같은 것들이 좀 제도화도 일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현수 원장님. 예. 오늘 핵심이 정합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의 정합성인데 일단 법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쪽은 우린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광역교통은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어쨌든 이 법 체계부터 좀 더 많은 그 정합성을 좀 기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곤역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핵심 쟁점을 가지고 이 정합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초연결 시대인데 사실 초연결 시대의 지역균형 개발은 초연결이 되는 지역과 초연결이 안 되는 지역의 격차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초연결을 못하는 사람 간의 또 격차가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초연결 시대의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교통의 역할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초연결 시대에 바이러스가 역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연결 시대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역습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초연결 시대로 갈 거냐 아니면은 또 다른 시대로 지향할 거냐도 앞으로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좀 다뤄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1분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유사한 사례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흑사병 시대의 중세 유럽이 있는데요. 우리 그 KDI 유종일 원장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서유럽의 경우는 이 흑사병이 기존 체계를 붕괴시켰을 때 새로운 르네상스와 도시 문명의 부활을 낳았고, 동유럽은 완전히 농촌 사회로 회귀하면서 농노 시대로 이제 역사의 그 퇴보를 갖고 왔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유종일 원장님의 말을 빌린다면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역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시대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또 좋은 또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무익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셨으나 여건상 끝까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네 분의 석학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자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하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유용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주셔서 더욱 자담회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 자담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사회자님이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세미나, 특히 발제가 없는 토론회에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좌장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허재환 교수님의 탁월하신 어떤 진행에 따라서 오늘 흥미롭게 또 많은 이 주제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기관장님들의 이런 전문적인 소견들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의견들을 주신 그런 분들, 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동영상은 도시TV를 통해서 계속 공개될 겁니다. 그러한 그 동영상을 또 나중에 시청하실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초연결 시대의 광역교통과 광역도시계획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